네, 여러분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민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금부터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지호 전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가장 관심이 모인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은 좀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1부하고 2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부는 여태까지 그 주제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하고 상관없는 어떤 공방을 벌이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번 토론회들보다 좀 한층 낮은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그 바른정당 14명 의원들 집단 탈당 뭐 이런 게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늘 그냥 이렇게 떠올라서 그 열띤 토론이 이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토론회여서 그런지 초반에는 좀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각 후보들이 특히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후보 유세 과정 속에서 무리했던 탓인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오늘이 6차 토론 아니겠습니까? 수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이 토론회 과정들이 좀 적응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지난번 5차 토론회 같은 경우는 너무 정책에 집중하면서 또 토론의 규정 자체가 후보와 후보 간의 공방만 이어질 수 있었던 터라 조금의 그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재미는 좀 덜했던 반면에 오늘의 토론 과정에서는 18분간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시간 총량제로 후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방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2시간 내내 집중도가 높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어서 마지막 토론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정적 변수가 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변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회심의 카드를 좀 들고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이제 공략을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국면에서 좀 반전 포인트를 좀 만드는 것, 뭐 그것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양강구도 지금 곧 간다라고 지금 계속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문재인 후보가 좀 꼼짝 못할 그런 그 이슈들을 좀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레파토리가 그냥 여전한 레파토리 그대로였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보다는 자유 토론 시간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뭐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5명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대화는 이번에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복지와 교육 문제, 두 번째는 국민 대통합 문제 이 두 주제로 1, 2부로 나눴는데요.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6번째가 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이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에 야당의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국정의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도 함께하는 그런 앞으로 국정의 대통합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보다 많이 늘었던 후보들의 이런 식견들이 유권자들께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후보들도 마지막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하고 유권자들은 오늘 보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후보를 잘 뽑아서 좋은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시대를 좀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 이제 토론회 여정에 대망의 마무리가 된 건데 이번에 토론회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 되려면 토론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특히 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토론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6차에 거친 토론회 과정에서 2명의 후보를 토론 우등생으로 뽑았는데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이라든지 이런 의정활동 속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능력들을 과감없이 발휘한다라면 토론회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건한 모습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상대 후보, 특히 이것은 이제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상대 정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과정이 토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강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모신 전문가 네 분의 토론 관전평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지호 전 의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예, 신지호 전 의원의 본 토론 평가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대략적인 평가로 보면은 오늘 후보들 간에 큰 우열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다 비약점을 줬어요. 예. 그 이유는 이 6차 토론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5차 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들이 특별히 뒤집어질 만한, 그러니까 6차 토론이 표심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후보 간의 어떤 그 격차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 비약점을 줬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고전한 거는 문재인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첫 번째 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제 오늘 좀 그렇게 또 말이 잘 풀리는 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예. 근데 이제 밑에 메모를 좀 자주 보는 그런 이제 저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를 사실 4대강으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먼저. 예.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성 질문을 했는데 거꾸로 좀 이제 되치기를 당하는 모습. 이제 그 물이 갇혀 있는 게 그 녹조의 원인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 나름대로 경남 지사를 체험한 홍준표 후보의 반론에 예.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공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김정은 정권 이게 신지호 전 의원이 평가한 토론 성적표 지금 그래픽이 올라왔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B-, 홍준표 후보가 B, 안철수 후보가 B, 유승민 후보도 B. 거의 비슷한 점수 주셨고요. 심상정 후보가 제일 높은 건가요?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제일 잘했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바른정당 의원 집단 탈당에 따른 불똥이 잘못하면 심상정 후보한테 튈 수도 있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되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인 문재인 쪽으로 좀 더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불똥이 튈 수도 있었는데 예.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라는 걸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는 제일 비약점 비제로뿐이 못 주는 이유가 나중에 말이에요. 유승민 후보한테 덕이 없어서 이랬다. 이 말은 예. 좀 부관 참시.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그래도 좀 위로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좀 이렇게 포용력이라든가 이걸 보여주는데. 통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예, 것 같습니다. 그걸 예. 가서 초상집에 가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뭔가 악담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앞부분을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있었고,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의미의 그거를 살 수 있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찬스였는데 그걸 충분히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관전평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B+, 홍준표 후보 B+, 안철수 후보가 가장 낮네요. C+, 유승민 후보 A, 심상정 후보 A+. 역시 가장 높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신지호 의원께서 점수 이제 B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준 건 좀 약간 비겁한 점 평가가 아닌가. 예, 본인에게 쏟아질 예. 수 있는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워낙 게 좀 아닌가 예민한 하는데. 시점이다 보니. 네,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오늘 토론 자체만을 놓고 이제 예. 평가를 한 거고요. 역시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은 여유만만 심상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하고 이미 약간 좀 그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토론하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예.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사실은 이제 눈에 띌 만한 그 토론은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가장 맞았던 것은 문재인 후보와 벌인 복지 철학에 대한 예.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논쟁이었는데 사실은 좀 제대로 못했던 그런 논란이었다라고 보는데 오늘 제대로 그 부분을 이제 물고 들어가서 명쾌하게 좀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정리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역시 이제 토론에는 좀 구체성도 있으면서
내용이 좀 알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제가 오늘 제일 낮게 준 이유는 그러니까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토론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아진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이 좀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패권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중간에 뭐 조세 관련한 질문을 뭐 홍준표 후보에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 그래서 좀 겉도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오늘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문재인 후보하고든 아니면 홍준표 후보라고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역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모습이 좀 보였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의 관전평 들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전문가의 평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병민 교수 관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민 교수 관전평 그래픽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종훈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나온 성적표를 토대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반박도 잘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좀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대치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실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좋은 기회를 좀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준표 후보 왜 잘했는데 저렇게 점수를 안 줬냐라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역시 오늘 사실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체 정책의 내용에 들어가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한계점은 여실히 좀 오늘도 노출이 좀 된 데다가 역시 계속해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그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정치 공방 위주로 자꾸 이 논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물론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김병민 교수 관전평이 지금 그래픽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가 B-, 홍준표 후보 B,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A+, 유승민 후보 A-, 심상정 후보 A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신 것 같습니다. 정반대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상대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평가를 보면서 3차 토론회와 좀 비교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토론의 방식이 3차 토론회와 똑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3차 토론회 때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 발언으로 통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토론 과정에서는 속된 말로 한 방은 없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토론을 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공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는 안정적인 답변을 보여줬고요. 오늘 토론은 말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발언의 순서가 없는 겁니다. 내가 5명 후보들 간의 토론 과정 속에서 한 군데에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취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는 새로운 미래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을 잘했다 생각이 돼서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다음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토론을 워낙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A라는 점수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공방에 대한 질의 과정 속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가치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본인이 갖고 와야 되는 표를 명확하게 지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은 물론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은 좋았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홍준표 후보와의 차별화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한마디만 좀 드리면 늘 얘기해왔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정책 대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급상승세,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니만큼 약간의 전략을 수정해서 더 안정적인 후보임을 강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고요. 문재인 후보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건강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후보들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점수가 낮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홍국 교수는 이번 토론 관전평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A-, 홍준표 후보 B, 안철수 후보 A, 유승민 후보 A, 심상정 후보 A.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학점 매기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예. 오늘 그 주안점을 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가치를 계속 후보들이 선파했는지. 홍준표 후보가 보면 왜 나만 비야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가 날 수 예. 있을 건데 그래도 저는 후하게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시종일관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과거의 신자유주의, 감세,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이고 복지와 성장 조화를 시키면서 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인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일관되게 과거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거해서 감세라든가 이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과연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들이 너무 강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 두 사람 다 계속 잘했다. 뭐냐면 진보의 측면에서 심상정 후보는 그런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기 얘기를 다른 후보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문재인 후보는 부자 좀 몸조심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오늘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상당히 안정적이었었는데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더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은 저는 A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못 미치는 A-를 드렸고요. 홍준표 후보는 좀 더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가치를 좀 얘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이 TV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예. 전문가 네 분이 지난번보다는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점수표를 이렇게 큰 차를 안 두고 주셨는데 보신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마지막 TV 토론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조목조목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정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애할 거냐라는 것은 각 대학이 또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죠. 그래서 수시 비중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아니죠. 수시가 아닙니다. 줄면 정시가 늘죠. 아니 두 교육이 불면 수시 교육이 수시에서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그러니까 정시가 늘면 제 말씀은 정시가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겠냐고 묻는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요. 무르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두 전형을 줄이면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가 그러나 줄면 정시가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여튼 네, 이해할 수 없는 심상정-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심상정 나중에. 후보 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둘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끝난 수시정시 공방인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예. 수시건 정시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시는 수능으로만 100% 뽑는 걸 우리가 이제 정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수시는 뭐 내신 성적이라든가 입학 사정관이라든가 뭐 또 그냥 뭐 또 그 지역 할당제라는 게 예.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시를 줄이면은 정시가 는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기본 상식인데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저 설명이 쉽게 무슨 말 하는지가 안 다가왔어요. 사실 그래서 과연 정시와 수시 입학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지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조금 뭐 본인이 좀 그 혼란스러웠던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대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세게 몰아쳤어도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예. 지난번 5차례 토론에 비해서 오늘 좀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인 게 예. 뭐 좀 그 유승민 후보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예.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율로 보자면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두 분이 어떻게 또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서 수시 모집을 좀 이렇게 줄이게 되는 공약들을 발표했다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정시 모집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문재인 후보의 답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내에 있는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의 전형을 줄이게 되고 나머지 전형들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것들이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공방으로서 유승민 후보와 얘기들이 조금 엇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 발언에 대한 본인의 정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약간의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러죠? 설명의 과정들에서 좀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수시정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놓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반값 등록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려놓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그 공약이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아, 옛날 얘기는 아니 대학 지금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졌으니 아니지. 이제 대학 등록금 낮춰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아니죠. DJ 노무현 시절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가 올랐어요. 그래 놔놓고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마치 다 부품을 올려놓고 그걸 반값을 해주겠다고 그래 선신공약을 합니까?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반값 등록금 반대하시나요? 나는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은 아니.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십니까?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학 등록금은 3%밖에 안 올렸어요. 지금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 자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등록금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쏘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과거에 올랐으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과거가 아니고 문 후보 그 비서실장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선심 써듯이 반값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하는 게 내가 얼굴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낮추자는 아니, 거 과중한 아닙니까? 게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두 분 논리대로 하면 밤새 싸워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자 몸조심을 하려다 보니 예. 정확하게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시 정시 그 비중도 유승민 후보는 아마 그 이후에 그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사실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저 부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 좀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해서 봤더니 이 등록금이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쳐서 예. 해보자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부분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저 공격을 피해가면서 그렇다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좀 옹색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토론보다는 논쟁으로 흘러버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로 좋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IMF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IMF의 권고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뭐 자율화, 그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났던 상황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비서실장이 물론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유감 정도를 표명하면서 또 그 얘기를 받아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논쟁인 논쟁을 부르고 다시 꼬리를 이는 양식이 됐는데 저는 저럴 때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여준다면 예. 정말로 건전한 토론이 돼서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도 야 저런 건전한 정말 서로 간의 이 토론 속에 답이 나오겠구나 이럴 텐데 좀 아쉬운 예. 부분이었습니다. 후보들마다 옛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토론에 반복돼도 계속 옛날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포인트만 주로 오늘 좀 예.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홍 후보가 저걸 공격을 잘 했는데 문 후보가 말이에요. 왜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하냐. 예. 우리 좀 미래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자꾸만 되받아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문 후보 당신은 입만 열면 이명박근혜 정권 이걸로 시작했는데 왜 당신이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정말 뭐 10분 안에 뭐 제압한다는 과거의 호언장담이 예. 정말 실현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런 점에서 좀 그 끝나고 저 장면 복귀해 보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해찬 의원의 그 발언이었죠.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논란이 펼쳐졌는지 함께 보시죠. 말씀하시죠.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예.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 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먼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그렇게 표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이것은 제가 여러 후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돈을 충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래 이야기 안 예. 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분담 충고가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말하자면 조기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사드 배치 문제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거 내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깰 수도 있고 속칭 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알면 됩니다. 홍준표 정권 들어오면 칼빈슨호에서 정상회담 해가지고 FTA 문제까지 싹 처리를 합니다. 네. 보수 괴멸 발언을 놓고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잘못된 답변했고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도 잘못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적폐청산에 관련된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을 불태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횃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실 말을 좀 얼버무리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이해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수 세력에 대한 이 괴멸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정치 세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어찌 보면 분노를 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이죠. 근데 과거 작년도 이 촛불 집회 과정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는 후보가 아닌 민주당 전 대표 시절에 가짜 보수 정치 세력 거대한 횃불을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이라고 했던 발언 자체가 사실 보도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근거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과거에 뭐 수차례 촛불 집회에 나와서 많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했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짚어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 그렇다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이 효용성 논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 주한미군과의 상호 이 관계 속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 우파에 대한 대결로 몰아간 부분들은 홍준표 후보의 답변에도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작년 11월 26일 당시 촛불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한 종편 채널에서 당시 상황이 보도가 됐거든요. 예. 거기에 따르면 가짜 보수 정치 세력, 예. 그래서 거대한 촛불로 불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보수 세력 전체를 불태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보수,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이런 적폐를 쌓아왔던 문제를 일으켜왔던 그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해찬 의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괴멸시킨다는 앞부분에 가서 사실은 그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앞쪽에 가서 색깔론으로 이 부당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저는 근데 표현도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괴멸시킨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통합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조심을 굉장히 하면서 어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예. 그런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진위는 이렇게 됐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해 준다면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훨씬 더 이 부분을 쉽게 예.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보수 개멸 뭐 논쟁할 수도 있는데 어느 후보도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이슈하고 좀 상관없는 정치 공방을 결국 벌여 있는 셈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킬링 필드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 보수 다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연장선에서 오늘도 그 위기감을 이제 고조시키기 위해서 저쪽에서 저렇게 험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똘똘 뭉치기 시작한 보수표를 더 뭐 단단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양강구도로 간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오히려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토론 후에 보면 평점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경우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요. 하지만 실속은 생긴다. 오늘도 보면 보수 개멸, 상황 이런 또 키워드들을 남겼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남겼는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공략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적폐청산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예. 그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적폐냐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홍준표 후보가 좋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얼마든지 되받아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또 나를 친북 좌파라고 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당신도 똑같은 어법, 그다음에 무슨 종편 방송 없앤다든가 여론조사 기관 다 없애버리겠다. 예.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유승민 후보도 이런 게 아쉬울 거예요. 유승민 후보에게 대해서 덕이 없다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인간적으로 배신자다 이렇게 세 번의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에게 그러면 박근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으면은 예. 홍준표 후보 말문이 막힐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잘 방어했다기보다도 그 상대편들의 이게 칼날이 좀 무딘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오늘 공방을 벌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이 쪼개졌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한 자기 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아누고림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회사 제가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 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을 당내 쪼갠 개파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 당내 지금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다른 당과의 이런 전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내 개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네, 홍준표 후보님 예. 발언 저는 신청하셨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후보님 됐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5년 전을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당이 누구 때문에 쪼개졌냐 이렇게 서로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예. 감정 조절이 서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저는 토론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적폐에 대한 청사를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폐 청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파 패권주의고 이 개파 패권주의가 더불어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물어본다라면은 예.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후보에게 그와 같은 질문하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개파 패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개파 패권주의를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인데 박영선 의원도 현재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이와 같은 답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에서의 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이게 개파 패권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을 쪼갠 게 누구냐라고 하는 논점에서 좀 벗어난 감정 공방으로 갔던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내 개파 패권 문제 큰 주제를 꺼내들었는데 바로 또 통합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머릿속에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질문을 1, 2, 3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가벼운 질문 던져서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 뒤에다 숨겨놨다 나중에 던지려고 하는데 예. 그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곧바로 들이대야 되는 거거든요. 곧바로 저쪽에 던지고 싶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싶은 질문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실 패권주의 세력 아니냐. 그 패권주의 세력의 지금 사실상의 오너나 다름없는 당신이 집권해가지고 국민 예. 대통합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갑철수 질문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갑철수도 마찬가지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그게 완전 코미디가 돼버리는 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내용이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역시 이렇게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뭔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핵심은 늘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 핵심을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핵심이 속된 말로 캐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논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예. 홍준표 후보는 오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했는데요. 적폐 키워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문 후보님한테 적폐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권재철 그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내 감사를 했는데 나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호구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가요? 결과 내린 그게 거예요? 특혜 사용을 했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죠.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북한 정권이 적폐다. 그래서 청산해야 된다. 하고 그 이후에 또 주적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도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주적 논란도 말이에요. 그게 예.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의 최대의 특징이 그러니까 뭐 유도성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해버리면 질문자 자체가 헷갈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몰고 가야 될지를 예. 그 논점을 놓쳐버리는 이런 해프닝,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그 오늘 그것도 홍준표 후보가 하여간 그 약점을 찌른다고 찔렀는데 그 주적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좀 너무 그 몰입되다 보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그런 주적이라고 하면 그 두 번째죠. 부차적은 누굽니다. 뭐 하면서 이게 논점 자체가 좀 흐려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나가 질의응답이 공방이 이어지면 거기 하나하나 좀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고 예. 서로 그냥 다른 곳을 향해서 그냥 창과 방패를 행사하다가 결론 없이 끝나버리는 뭐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앞으로 개선돼야 될 우리 토론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던져놓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넘어가게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의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워서 자신은 진보와 맞서는 보수, 다시 말해서 현재 프레임대로 현재 지지율의 상승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본인의 전략대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은 부자 몸조심, 가능하면 상대를 하지 않는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예. TV 토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PR, 자기 정책을 홍보한 뒤에 상대가 반박을 하면 무시한 다음에 상대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보여주는 것, 이런 5대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후보들이 모두 그런 성공적인 TV 토론보다는 자꾸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성공적인 TV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던 점에서는 또 나름대로 예. 진일보한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적 질문을 토론회를 통틀어서 또 다시 한번 받게 된 건데 오늘 받은 질문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한번 설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1등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방어와 수성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질문들이 다가왔을 때는 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 하시죠라는 발언들이 여태까지의 토론회를 거쳐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토론회에서의 뭐 주적 발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핵심적인 공약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상대 후보가 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재인 후보의 컨디션의 난조가 좀 오늘의 토론회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선 토론에서 굳세어라 유승민 응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심상정 후보는 오늘도 또 한 번 유승민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저는 우리나라 이 후진적인 정당 체제라고 봐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아주 강하게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완주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자 뭐 이런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감 표현이라고 할까요? 자기 다짐, 예. 자기 다짐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완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갑자기 그 부분의 얘기를 꺼내길래 이거 중간에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나 했더니 예. 그게 아니었고 역시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결심을 얘기를 한 건데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같이 정치라는 입장에서 좀 이제 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위로의 예. 말을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유승민 같고. 후보도 일단 가슴 아프지만 대선 완주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다시 한번 그리고 밝혔죠. 또 예. 심상정 후보는 또 다른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 계속 이제 프랑스 대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 위주로 이렇게 판이 짜여가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속절없이 끌려가고 유권자들이 이제 그 여론몰이에 좀 이렇게 함몰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예.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정말 역량이 있는 후보로 본인과 유승민 후보가 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제 지지율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예. 나름의 좀 안타까움 이런 것도 함께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정당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당한 13명의 의원들 내가 말리려고 노력 많이 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소쩍새 우는 사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실리 안 따질 수가 없죠. 자기 정치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여자 화장품 광고 중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적 어떤 설득력과 공감이 떨어지게 되면 예. 굉장히 이제 철새 정치, 떴다방 정치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바른정당 14명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데 이것도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한 게 제일 먼저 꺼냈어요. 이 주제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제일 먼저 꺼냈으면 본인에게 좀 득이 됐을 텐데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먼저 꺼내고 유승민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거기에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게 득템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판단이 드네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들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유승민 후보를 바라보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른정당의 새로운 정의를 찾아왔던 의원들 중심으로 과거의 정치를 회귀하는 모습들에 약간의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표심들에서 유승민 후보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표심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일단은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그 공방을 이어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나름대로 후보 자질 공방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예.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유승민 후보에게는 언더독 효과라 그래서 나름대로 동정표가 좀 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완주를 통해 갖고 내가 걷고자 하는 정치 길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하게 될지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토론회를 통틀어서 오늘도 네 분 전문가분들이 심상정 후보 토론을 관전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대부분 주셨는데 심상정 후보 토론회에 탄력받아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의당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해도 괜찮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당, 진보 정당으로서의 특성과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 가까이 상승했을 때 현재 홍준표 후보라든가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는 지금 2, 3위권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렇다면 짧은 기간 내에 변화가 이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 진보층, 젊은 층들의 표심이 이 정의당으로 몰려가고 있고 특히 심상정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마 오늘 토론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저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으로서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인정하고 향후의 연립정부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이 정당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를 우리 쪽으로 해달라. 예. 이것은 사실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과 가치를 얘기하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에 상당히 그런 측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저에게는요 짧게 말씀하자면 선거 때마다 매번 그래요. 정의당은 다음번 선거 때 저게 계속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유권자들 판단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가 아니라 소신 투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프랑스 대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대선에서 명백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야말로 원내 의석 없는 정당 그 후보자들이 지금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지금 발생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특히 그 젊은 층 2030 세대의 유권자 사이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더욱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 이 양당 정치가 워낙 이게 뿌리가 좀 깊어서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 비슷하게 좀 예.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에게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도 또 후보 중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추이일 텐데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내일 있을 조간신문에서 여론조사 발표,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거의 예. 마지막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지율도 함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지지율 예. 나와 있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오차 범위 내에 접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와 3위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일자 조간신문에서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라면, 특히나 아직까지 여론조사 발표된 거에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이 보수에 대한 대결집 현상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예. 말 그대로 앞으로 있을 깜깜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중도 보수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문재인 후보를 이게 적임자인가를 생각해놓고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한 판단이 만약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의 표심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단일화 불씨 살아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예.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도 그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홍 후보가 됐던 안 후보가 됐던 그 양자 단일화가 없이는요, 그러니까 누가 2등을 하는가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버 크로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버 크로스가 목표가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구 경희대 겸임교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